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00%인데요. 이 숫자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총부채 비율입니다. 아, 부채 비율이군요. 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중국 국가금융개발기관 NIFD가 발표한 공식 수치가 정확히 302.3%였습니다. 300%라는 비율도 사실 좀 충격적인데 이걸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금액으로 따지면 400조 위안, 우리 돈으로는 무려 8경 2,520조 원에 달합니다. 8경이요. 정말 감도 오지 않는 천문학적인 규모네요. 그렇죠. 보통 경제학계에서는 이 비율이 250%를 넘어서면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좀 마비될 수 있는 위험 수위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훌쩍 뛰어넘은 거군요. 네, 거의 경제가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걸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보통 부채는 그 절대적인 규모로 중요하지만 빚의 질이나 늘어나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채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그러니까 소위 좋은 빚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성격의 빚이라고 봐야 할까요? 오히려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겨우 살리기 위해 투입되는 뭐랄까 생존을 위한 산소호흡기 같은 성격이 짙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지점일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은 지금도 연 4, 5%대의 꽤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명목 성장률의 함정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이에요. 디플레이션이 부채 문제랑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자,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기업 매출이나 개인 소득, 즉 명목 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잖아요. 결국 버는 돈, 즉 분모는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빚, 분자는 그대로니까 실질적인 부담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성장률 숫자 자체는 플러스로 찍히더라도 물가가 마이너스면 실제 체감하는 소득은 늘지 않아서 빚 갚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정말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네, 아무리 성장한다고 발버둥 쳐도 부채의 무게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지 최근 중국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경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중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게 1995년인데요. 그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계부채 총액이 감소했습니다. 30년 만에요? 네. 근데 이게 결국 긍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에 들이운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빚이 줄어드는 게 왜 공포의 증거가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와 투자를 완전히 멈추고 오직 빚 갚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 앞으로 자산 가격은 더 안 오를 거고 내 소득도 늘지 않을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부터 줄여서 살아남자는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디레버리징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지갑을 닫고 빚부터 갚고 있다면 당연히 기업들 상황도 좋을 리가 없겠네요. 물건이 안 팔릴 테니까요. 기업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요, 중국의 공업 기업 이익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3.1%나 급감했습니다. 13%나요? 네,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기업들은 서로 가격을 내리면서 정말 죽기 살기식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되니 신규 투자는 목숨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개인과 기업,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가 소비와 투자는 멈추고 오직 빚 갚는 데만 혈안이 된 모습인데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특정 경제학 용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노무라 종업연구소의 리처드 쿠시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개념이 지금 중국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대차, 대조, 표, 불황.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개인과 기업이 가진 자산이 줄어들면서 재무제표, 즉 대차대조표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자산이 줄어드니.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최우선 목표가 과거처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바꾼다는 이론입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그건 정부가 돈을 아무리 찍어내서 시장에 풀어도 그 돈이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전부 은행 금고나 기업 계좌주어 잠자고만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마치 경제 혈액이 돌지 않고 굳어버리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게 대차대조표 불황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전부 빚 갚는 데만 쓰이는 거죠. 모든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는 그야말로 경제의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부채 문제의 가장 취약한 골이 가장 먼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은 어디에 숨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단연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입니다. 숨겨진 부채요? 네, 그동안 중국의 고속성장은 지방정부들이 앞장서서 도로, 철도, 공항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며 이끌어왔거든요. 문제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LGFV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서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막대한 그림자 빚을 일으켜왔다는 점입니다. LGFV,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방정부 융자기구의 약자인데요. 지방정부가 직접 돈을 빌리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으니까 서류상으로는 별개 회사인 LGFV를 만들어서 대신 돈을 빌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역 개발 사업을 벌인 거죠. 사실상의 회계장부 조작인 셈이군요. 전문가들은 이 숨겨진 부채 규모가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주된 수입원이었던 토지 매각 수입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들어올 곳은 막혔는데 빚은 그대로니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거죠. 아, 결국 중앙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 부채를 떠안기 시작했는데 이를 빚의 국유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정부 부문 부채 비율이 단기간에 67.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분석이 많더군요. 네, 국지결제은행, 즉 BIS에서도 현재 중국의 부채 상황은 금융위기 직전인 1998년 일본과 놀랍도록 흡사하다고 공식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거의 평행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일본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왜 전문가들은 중국의 상황이 과거 일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건가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부선로. 미부설로요. 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늙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자, 일본의 장기 불황이 시작된 1998년 당시에요. 일본의 1인당 GDP는 32,000달러 수준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었습니다. 네, 이미 부자 나라였죠. 맞습니다. 즉, 국민들이 수십 년간 쌓아놓은 부가 있었기에 30년이라는 기나긴 불황을 버텨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었다는 의미죠. 하지만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13,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아, 불황이라는 큰 병을 이겨낼 경제적 체력, 즉 맷집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상태인 겁니다. 일본은 이미 체력을 다 키운 성인이 되어서 병을 맞은 거라면 중국은 아직 성장기 청소년인데 큰 병을 만난 셈이군요. 경제 체력 외에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인구 구조 문제가 결정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는 세금을 내며 경제를 이끌어갈 노동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사회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정부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사회보장 비용이나 연금 같은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니 세수 기반은 계속 약해집니다. 결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총알, 즉 재정 여력 자체가 고갈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부채, 디플레이션, 인구 문제까지 이렇게 복합적인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완벽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요? 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자니 이미 300%가 넘는 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를 잡기 위해 돈줄을 죄면 당장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들이 시장의 기대를 한참 밑도는 찔끔찔끔 부양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강력한 정책이 나오기 힘든 구조적 모순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중국발 위기가 우리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남의 집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붕괴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나 석유화학 제품 같은 중간재, 부품, 장비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실제로 이미 석유화학,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이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수출 감소 외에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중국 내에서 팔리지 않는 재고 물량을 중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헐값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 덤핑 공세군요. 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치킨 게임을 벌여야 합니다. 결국 수출도 안 되고 해외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까지 위협받는 이중고, 즉 수출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해야 할까요? 현재 중국 경제는요. 첫째, 300%가 넘는 시한폭탄 같은 부채, 둘째, 소비와 투자를 얼어붙게 만드는 디플레이션의 덫, 그리고 셋째,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갉아먹는 인구 감소. 이 세 가지 거대한 악재가 동시에 덮친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기가 급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V자 반등은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급격히 하락한 뒤 아주 오랜 기간 바닥을 기는 형태의 L자형 장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죠. L자형 침체요? 네, 우리는 이제 고성장 중국이라는 신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거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당분간 중국 관련 투자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심해야겠군요. 하지만 위기는 항상 기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이탈하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빈자리를 어떤 국가나 새로운 산업이 대체하게 될지를 면밀히 주시한다면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분명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